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마음 공부하는 소울 닥터 김석범 원장님 모셨습니다. 예. 자, 원장님, 지금 우리 사회 전반에 이 복고풍, 네. 뭐 최근에 보면 뭐 보헤미안 랩소디인가 네. 퀸 영화도 유행이고, 네. 또 요즘 보면 뭐 책도 네. 과거에 무슨 조선 개화기 때나 네. 그런 어떤 책들도 유행하고, 또 심지어 간판이나 인테리어도 네. 과거에 일제시대 네. 때나 개화기 때의 그런 간판이나 인테리어도 유행하고, 네. 또 무슨 뭐 그 블루투스 스피커 같은 거를 봐도 네. 또 옛날 전축 모양의 네. 그런 게 유행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음악도 보면 이 과거에 8, 90년대 음악이 네. 또 유행을 하고, 그래서 해체했던 그룹들도 다시 그렇죠. 네. 이 복귀를 하고, 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십니까? 그게 이제 원래 문화의 흐름이 이것도 이제 참 재미있는데, 문화의 흐름은 항상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 유사한 그 유행이 다시 반복돼 돌아오면서 그걸 정리를 좀 하고 또 다른 새로운 아이템으로 넘어가는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70년, 80년대에 들었던 음악들이 다시 지금 현재에 맞게 편곡이 돼서 다시 유행도 하고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는 그 H.O.T. H.O.T. 그룹도 다시 모여가지고 공연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H.O.T. 음악을 즐겨 듣던 세대들이 지금 40대 정도 됐을 텐데, 그들은 그때 당시의 음악을 다시 들으면서 그 옛날의 추억들을 그때 한창 자기 20대, 10대 후반 20대 때의 그 추억들을 회상하면서 편안한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익숙한 거는 보통 뇌에 편안함을 줍니다. 그런데 또 지금 10대, 20대는 그 H.O.T의 음악을 몰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걸 새로운 느낌으로 받아들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10대, 20대는 새로운 느낌, 40대, 50대는 예전에 자기가 그 젊었을 때를 회상하면서 익숙한 것을 듣게 하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겹쳐지는 거죠. 새로운 신세대와 구세대의 문화의 장벽이 있었는데, 그 문화의 장벽이 소통을 하면서 좀 더 그 반복되는 게 똑같은 형식을 취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조금씩 바뀌거든요. 바뀐 상태에서 신세대와 구세대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그 유행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거 자체도 그러니까 마치 변증법처럼 문화도 그렇게 흘러가는 걸로 저는 제 눈에는 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눈물 젖은 두만강 이런 노래를 이제 저희 아버지 세대가 이렇게 불렀고, 또 제 어릴 때만 해도 그런 노래들을 술 한잔 하시면 부르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늙었을 때 흘러간 노래는 뭐가 될 거냐? 그게 7080 이제 음악이죠. 7080이라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20대, 10대들이 늙으면 그 사람들은 랩을 하느냐? 그러겠죠. 그렇게 될까요? 근데 랩을 하기에는 이제 혀가 안 돌아가니까 그렇지만 듣는 건 하겠죠. 듣는 걸 하게 될까요? 참, 그래서 이 복고가 이제 한 30년, 4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 근데 요즘에 이제 그 시절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 간판도 인테리어도 찻집도 막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이제 지나치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세상이 변하는 부분에 대한 이 사람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 이런 것이 또 작용해서 그것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숙한 것은 사람을 편안하게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회 상황도 굉장히 격동의 시기고 네. 정치도 변화가 굉장히 심하고 지금 전 세계적인 변화도 정치적인 소용돌이가 굉장히 여기저기서 네.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미래에 대한 변화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그 두려움 때문에 힘들어 하는데 그 옛날에 익숙했던 거를 그 접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느끼는 스트레스를 편안함으로 바뀌게 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회 상황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경쟁 상황도 그렇고 너무 힘들어지니까 복고풍으로 가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복고풍으로요. 네. 자, 그런데 이 복고풍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역사까지 복고풍으로 하다가 사고를 낸 사람이 하나 있어요. 설민석 씨라고. 네. 그분이 요즘 잘 나가대요. 온 텔레비에 그냥 예? 이 연예인처럼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연예인이나 버금가죠. 예. 그런데 이제 3.1 운동 때 민족 대표 33인이 이 낮술 먹고 뭐 룸살롱 같은 데서 독립선언하고 그리고 이제 뭐 그 애인이 뭐 마담이고 술집 마담이고 그래서 뭐 공짜로 안주 하나 더 먹었을지 모르는데 하면서 그러고는 겁이 나가 일본 경찰에 자수 신고하고 그래가지고 무슨 택시가 오니까 뭐 인력거 불러달라고 뭐라 했다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가족들 손병희 씨 가족이 소송을 내서 그 1,400만 원 배상하라는 명예훼손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적인 각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설민석 씨는 역사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역사학자도 아니고 무슨 뭐 무슨 과 관련 학과 나왔죠. 연극영화과 나와서 지금 이제 국사를 강의하는 학원 국사 강의를 잘해서 학원에서 이름을 날리신 분인데 근데 그분이 교과서에 나온 역사에 대해서 학원 수강생들이 잘 기억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뛰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스타 강사가 된 거잖아요. 근데 그 학생들이 기억하기 쉽게 강의를 하는 거하고 실제로 일반인들에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어떤 역사 강의를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전문가 취급을 안 하고 전문가가 아닌데 그쪽에 유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로 그쪽 전문가 패널로 나오는 텔레비전 프로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지적인 토양을 좀 낮추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인문 교양이나 역사에 대해서 TV에 나와서 일종의 국민을 상대로 교양을 하려면 본인이 상당한 수준의 그런 교양을 좀 갖추고 해야 되는데 그 얄팍하게 다이제스트 형식으로 그냥 수박 끄달기 형식으로 그냥 이 말만 이 언변만 이렇게 뺀질뺀질하게 해서 전문가를 자처하면서 나와가지고 요즘 뭐 정권이 보면 교양인지 오락인지 무슨 이런 걸 모를 또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세계 각국의 역사를 좌파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프로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지적 수준 정도가 그 사회의 지적 수준이 레벨이 떨어지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개그맨 김재동 씨가 뭐 헌법 전문가처럼 나와서 헌법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또 이번에 책까지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헌법 전문가들은 헌법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잠깐 인터뷰하는 수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뭐 공영방송에 나와서 헌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건 한 번도 못 봤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그 국민의 지적 수준을 더 내리는 거기 때문에 더더구나 제가 설민석 씨는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KBS에서 TV 특강 제주 4.3에 대해서 TV 특강을 한 거를 유튜브로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이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를 했다고 하지만 너무 한쪽으로 시각이 그러니까 남로당 쪽 시각으로 치우쳐 있는 그런 역사적 해석 강의를 하는 걸 보고 참 걱정을 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사실은 손병희 선생은 이 천도교 3대 교주고, 또 주옥경 씨는 나중에 손병희 선생하고 결혼을 했죠. 그리고 한때 기생을 했습니다만 그냥 기생이 아니라 예인에 가까운 그렇죠, 그런 그렇죠. 부분이었고, 천도교에서는 일종의 성인처럼 돼 있는 업적을 남긴 분이에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33인이 이제 왜 태화관, 고급 요리집인 태화관에서 했냐 하는 문제는 파고다 공원에 대중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만세 독립선언을 하고 만세를 부르면 이제 피해가 커질 수도 있으니까 그분들이 이제 밖에서 그걸 발표하고 다 잡혀가는 쪽으로 해서 일종의 이 뭡니까? 비폭력 운동을 하자. 그럼 간디가 비폭력 운동을 하면 괜찮고 비폭력 저항은 괜찮고 한국의 독립 33인이 비폭력 저항을 한 것은 안 되는가? 또 설민석 씨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 변절했다고 이야기했는데 다 변절한 게 아니라 그 중에 몇 명이 변절했죠. 그렇죠. 그래서 역사적 팩트도 많이 틀렸는데 법원은 그런 팩트의 문제가 아니라 뭐 본인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뭐 거기에 연루된 사람들이 명예가 좀 훼손됐으면 해서 상징적으로 배상 판결만 내렸어요. 그런데 설민석 정도가 이런 정도를 TV에 나와서 그 TV에서 말을 했더만요. 낮술 먹고 어쩌고로. 아, 그래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정말 너무나 얄팍한 사회가 아닌가. 너무 역사를 희화화시킨 거죠. 역사적 인물들을. 네. 그래서 참 이런 부분들이 화제가 되고 있는 세상이 좀 서글펐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가벼워요. 이렇게 그 인문 교양 강의들 가끔 보면 좀 그 강사를 선임을 그 선택을 할 때 좀 깊이가 있는 분을 좀 모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이제 정권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무슨 인문이든 교양이든 역사든 세계사든 전부 다 정권의 코드에 맞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다 지 맘대로 떠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부분을 갖다가 대중들이 바라보면 공중파에서 하는 이야기니까 사실로 믿고 또 TV에서 하는 이야기니까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믿게 되는 그렇죠. 그런 잘못된 왜곡된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역사를 규정해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요즘 이제 참 사회적으로 좀 입에 담기 어려운 사건도 있는데 그 논산에 무슨 여고가 논산 고등학교 교사와 뭐 또 고등학생 간에 여러 가지 이 성추문이 막 불거져 가지고 시끄러운데요. 저런 거를 좀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저게 자꾸 확산되면서 며칠을 갖다가 탑 뉴스가 되게끔 그것도 그렇게 탑 뉴스가 될 그 내용도 아닌데 계속 그 내용이 이 뉴스에서는 이 뉴스에서는 이런 쪽으로 나오고 저 뉴스에서는 저렇게 나오고 이렇게 그러면서 일관성도 별로 없고요. 누구 말이 맞는지도 모르는데 계속 마치 그게 옐로우 저널리즘이라고 그러죠. 가십거리 기사를 일면 탑으로 올리는
그 시기 아닌가. 예. 자꾸 그 지금 경제가 좋지 않으니까 흥미 위주의 기사를 더 많이 쓰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네. 자, 지금 포항에 이제 그 지진이 네. 작년에 났거든요. 네. 1년쯤 됐어요. 네. 근데 한 200명이 지금 네. 이 정부에서는 또 배상을 못 받는 네. 그런 뭐 소파라고 이렇게 작게 파괴됐다. 네. 해서 이제 집으로 들어가서 수리할 돈도 없고 재건축할 돈도 없고 그리고 또 그분들 대부분이 가난하거나 네. 노인들이고 그래서 이제 기약 없이 1년을 체육관에서 텐트 치고 사시더만요. 근데 저렇게 200 몇 명이나 되는데 방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 깜짝 놀랐어요. 그저께인가 우리 황 소장님 방송에서 그 포항 그 지진 피해 당한 사람들 이야기를 처음 들었었는데 1년이 됐는데도 그 200여 명이 아직도 주거지도 제대로 못 구하고 그 강당에 텐트 치고 사는 게 우리나라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예.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들 빨리 그 원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전 이해가 안 가요. 그 상황을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그 아파트가 소파 조금밖에 파괴가 안 됐다는데 왜 거기 통제를 해서 사람들 못 들어가게 하고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만약에 아파트를 새로 지어야 될 정도로 위험하고 그렇다면 소파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자, 그렇다면 이것도 고시원하고 비슷한 건데 대부분 나이 드셨거나 이렇게 지방에 뭐 흥해읍입니까? 거기에 소시민들 가난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분들 목소리가 그래서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가 발생하고 한참 동안 진도의 체육관에 그 다 텐트 치고 있고 또 임시 거주 주택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분들은 벌써 저걸 철거하려다가 이제 항의를 받고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겨우겨우 지금까지 왔는데 방치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말이 안 돼. 국가 그 선진국이라고 경제적인 선진국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거는 그 비인도적인 그러니까 실제로 인권 침해 소지가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의 재산 관계나 세금 내는 거나 이런 거를 검토해 보면 실제로 자기 집을 자기 돈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올 때 갈 데 없는 건가 하는 구분은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적어도 능력이 되면 자신이 뭐 고쳐서 어떤 집을 하나 얻어서 나가든 하더라도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지. 뭐 법이 없고 제도가 없다라는 뭐 그 핑계로 저렇게 오랫동안 방치를 하는가. 북한에는 뭐 법이 있어서 저렇게 퍼다 줍니까? 완전히 직무유기예요. 그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재난을 겪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뭐 실수해서 재난을 겪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게 없죠. 국가에서 이런 국가나 그 자치단체에서 서포트를 충분히 해줘야죠. 어떻게 1년을 방치를 합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유치원 문제, 네. 그 사립 유치원 네. 문을 닫는데도 60군데가 된다 그러고 저러는데 그 유치원 문제에서도 문제가 그 지금 폭로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방식이 유치원들이 물론 잘못한 부분도 있지요. 뭐 이 정부의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착복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저거를 저런 식으로 다 폭로해놓고 그 명단도 다 뭐 구체적으로 적시된 건 아니지만 리스트를 보면 어느 유치원인가를 다 알 수 있게 폭로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감사원에 감사원이 아니라 교육청에 감사만 했을 뿐인데 저걸 저런 식으로 폭로를 해서 시작을 하면서 저기에 이제 뭐 관련된 사람이 다 이렇게 부도덕한 전체 유치원 중에 절반이 부도덕한 부분으로 규정이 돼 버렸지 않습니까? 이게 전형적인 마녀 사냥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 구체적인 상황은 잘 모르지만 제가
아는 개념 하에서는 유치원에 그 보조금을 지급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아이당 얼마씩 보조금을 29만 원, 뭐 네. 30만 원. 그러면 예를 들면 만약에 그 보조금을 유치원에 지급을 안 하고 학부형한테 지급을 했었으면 예. 학부형이 그 보조금을 받아서 유치원에 냈다고 그러면 그 유치원에서 그 돈을 받아서 뭘 사든지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그 원생을 받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치원 비용이 50만 원이다. 근데 원생 비용의 20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 보조금을. 그리고 30만 원을 학부형한테 받는다. 그러면 돈이 뒤섞여가 있는 거죠. 네, 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보조금이라는 게 실제로 학부형이 내야 될 돈을 대신 내주는 거기 때문에 원장 입장에서는 그걸로 뭐를 하든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구조가 맞다면 이거는 그 심각하게 이런 식으로 몰고 가면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 보다 디테일하게 네. 예를 들어서 정부의 보조금 지원금이 들어갔다면 네. 그럼 유치원하고의 관계에서 네. 정부는 그런 부분에서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고 네. 또 그런 돈은 해계는 어떻게 정리해야 된다라는 걸 좀 미리 교육을 시키고 네. 주지를 시켜서 네. 그럼 위반이 안 되게끔 해야지. 네. 절반에 가까운 유치원이 전국에 네. 무슨 4천 몇 개인데 사립 네. 유치원이 그중에 뭐 한 1,800개인가가 네. 문제가 됐잖아요. 네. 저렇게 많은 유치원들이 문제가 되게 나눴다면 이때까지 정부가 돈만 던져줬지 그걸 어떻게 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단속을 안 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겠죠. 그리고 만약에 정부에서 20만 원 한 사람당 한 아이당 20만 원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면 보조를 해준다고 그러면 나는 그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고 그거를 학부형한테 직접 받겠다. 이런 부분도 오픈해 줘야죠. 학부형한테 직접 받고 나는 정부 보조금 안 받고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완전한 순수한 100% 자립 사립 유치원. 예. 그렇게. 그것도 인정해줘야 그것도 되겠죠. 인정해줘야 되는데 아마 우리 그렇게 안 하고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머릿수당 얼마 주고 그걸로 끝나버린 거. 만약에 그렇게 하겠다면 정부에서 만약에 보조금을 받는 조건 하에서 회계를 어떻게 해라라는 기준을 만들어서 네. 그걸 미리 배포를 했었어야죠. 그리고 그 회계 기준에 나는 못 맞추겠다 그런 사람은 학부형한테 직접 받겠다 나는 정부 보조금 안 받겠다 할 수 있게 해줘야 되죠. 예. 그런데 이 부분을 목적이 뭔가 네. 정말 지향하는 네. 폭로에서 유치원들이 다 도둑이다. 네. 그래서 유치원들을 기강을 잡아서 네. 사립을 안 하고 전부 국공립으로 공용으로 하겠다는 거냐. 네. 아니면 유치원들이 투명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거냐. 네. 목적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리고 정말로 정부가 봤을 때 유용이나 횡령을 했다면 법적으로 고발해서 그래서 고발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심판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감사를 했다고 하면서 저렇게 폭로를 해버리니까 이제는 이런 부분의 어떤 싸움이 그냥 집단적인 세대결 양상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린 방식이 제가 이해한 방식이 실제로 그 구조에 맞다면 그러니까 유치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께는 그 실제로 정부가 아무 그 회계 기준도 안 만들어 놓고 어떻게 20만 원 보조금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라는 기준도 없이 그냥 나중에 뒤통수 맞은 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유치원 원장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과거에 보면 유사한 예에 물론 캐파는 다릅니다만은 삼성의 그 엑스파일 뇌물 부분에 대해서 노회찬 의원이 폭로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이라도 그렇게 폭로를 하면 인터넷에 올렸잖아요.
노회찬 의원이 옷을 벗었지 않습니까? 재판에. 근데 박용진 의원은 그걸 공개했는데 영웅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정부의 노림수가 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아마 지금 현재 정부가 국공립으로 40%를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그 예산이 될까요? 안 되겠죠. 다 인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에 병설을 만드니 뭐 초등학교 시설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지금 제가 전번에 언뜻 들으니까 공립유치원하고 사립유치원은 또 그것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방학기간이 공립유치원은 방학기간이 길고 그 다음에 끝나는 시간도 빠르고 그래서 부모가 맞벌이 하는 경우에는 공립유치원 보내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사립유치원은 나중에 그 추가 피를 받아서 아마 더 장시간 하고 또 방학도 짧게 하고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러는데 아무튼 이게 지금 현재 그 문재인 정권의 시스템이 과연 자본주의 기본 틀 사유재산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고 이러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참 이 교육에서도 지금 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원장님. 오늘 이제 목요일 날 법무부가 PC방의 살인 그 김성수가 심신미약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친구가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심신미약 강정은 그 국립법무병원에서 법무병원에서 한다네요. 그거 좀 치료 감호소요. 이런 절차가 좀 어떻습니까? 어떻게 감정을 합니까, 보통? 보통 정신 감정을 하는 경우는 보통 입원 기간이 입원을 시킵니다. 입원을 한 달 동안 보통 한 달 입원시켜서 모든 사항을 그 의료진이 다 기록을 하고 심리검사도 하고 그러면서 평가를 하는 거죠. 거기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는가, 생활은 어떻게 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해서 감정을 하는데 이 감정 결과는 뭐 이렇게 크게 문제가 없을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감정 결과를 속일 수 있는 천재가 나오면 속일 수는 없습니까? 자기가 멀쩡한데 심신미약으로. 속이기 힘듭니다. 아, 힘듭니까? 굉장히 복잡한 과정들을 그러니까 실제로 간단한 인성검사만 해도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짓말로 했다는 게 딱 나오거든요. 아, 간단한 프로파일이 딱 나와요. 아, 프로파일이요? 이 사람이 답변을 자기가 지어서 했구나 하는 게 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증상을 흉내내는 걸로는 피해가지 못하죠. 그럼 이 친구는 굉장히 좀 빨리 나왔네요. 한 달 걸린다는데 한 달이 안 됐나요? 한 20일이나 됐나? 빨리 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심신미약은 우울증이나 이런 거는 심신미약이 될 수 없어요. 욱하는 거나 이런 것도 감정 통제 안 되는 것도 심신미약 아니죠. 심신미약 적용은 좀 엄격하게 돼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수역에서 지금 엊그제가 있었는데 그저께 새벽에 이수역 주변의 한 술집에서 남성 3명, 여성 2명이 서로를 폭행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화제가 온라인에 크게 돼 있고 그 폭행 남성들을 처벌해라고 청원이 30만 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여혐, 남혐 문제로 번져가고 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남녀 커플 손님이 지속해서 쳐다본다면서 이제 말싸움이 이어졌다가 관련 없는 남성들까지도 이렇게 합세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막 폭행 사태가 좀 크게 보여져서 이렇게 이 사건이 커졌어요. 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여혐 남혐. 지금 이런 부분이 저는 우리 사회의 병적인 부분이 드러난 단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성 혐오, 남성 혐오 이렇게 나오는 정신과적인 기제는 스플리팅,
분리라고 그러죠, 분리. 분리라는 방어 기제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그 미숙한 방어 기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발달 심리 상태를 봤을 때는 이게 보통 유아기 때 나타나는 제일 처음에 모든 것을 자기가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두 가지로 구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를 봤을 때도 엄마의 좋은 거, 엄마의 나쁜 거를 통합을 엄마의 하나의 대상으로 통합을 하지 못하고 좋은 부분만을 자기가 셀렉션 하려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때 문제가 이제 생기면 나중에 나중에 이제 정신 분열증이라든지 뭐 이런 게 생겼을 때 그 분리라는 방어 기전을 이용해서 자기의 평화를 얻게 되는데 그거는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나쁜 거는 밖으로 내보내버리고 좋은 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고 그럼으로써 자기 마음은 편안한 걸로 가는 건데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그 남염 여염이 실제로 전체적으로 여성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여성의 일부분을 공격하는 거죠. 그리고 남혐은 남성의 그 사람을 남자를 대할 때 남자의 전체를 다 좋은 부분 나쁜 부분을 통합적으로 그 대상을 보는 게 아니라 남자의 뭐 어떤 자기가 보기 싫은 부분들을 딱 정해놓고 남자들은 다 그렇다라고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양쪽이 서로 대상을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만 구별을 해서 나쁜 거는 공격해야 될 대상으로 밖에 바라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라는 거를 어떤 사람하고 대할 때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내 마음에 드는 부분도 있다 하는 걸 두 가지를 다 같이 종합해서 그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까? 그게 성숙해지는 건데 남자를 볼 때 남자의 좋지 않은 부분들을 부분적인 부분만 봐서 그걸 전체 남자한테 투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도 보면 처음에 남녀 커플이 하나 있었는데 여성 친구 둘이 온 사람이 그 남녀 커플을 보고 뭐 한남이다 이런 말을 쓰니까 이제 이 남자들끼리 온 사람이 좀 조용히 해라 그렇게 이제 종업원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여성들이 이제 그 처음에 지적받았고 싸웠던 그 남녀 커플은 나가버렸고 이제 조용히 해라고 했던 남성들과 이제 여성 2명과 이렇게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이제 여성들이 휴대전화로 남자를 촬영했고 남성들이 이제 몰래카메라로 하다가 이제 술집 밖으로 나가서 싸움이 벌어졌는데요. 근데 여혐 남혐을 조장하는 이런 사이트들이나 또 그런 쪽으로 몰려들어서 세상을 그런 대립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보면서 정오를 쌓고 어떻게 보면 둘 다가 피해자인데 서로가 무슨 돈도 없고 결혼도 못하고 직장도 변변찮고 이러기 쉬운 솔직히 말하면 돈도 많고 직장도 좋고 좀 살만한 사람은 여혐 남혐에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즐거운 일이 많아가 그러겠죠.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끼리 이렇게 여혐 남혐을 쌓아가는 이게 한 나라가 여자도 문제가 있으면 남자 수준도 비슷한 거고 맞습니다. 그런 거지 꼭 여자만 문제가 있고 남자만 문제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남자에 대해서 이건 나쁜 행동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남자의 좋은 부분도 또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통합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또 남자도 여자를 바라볼 때 여자의 좋은 부분, 나쁜 부분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싫어하는 부분을 확대해가지고 모든 여자한테 다 투사를 한다든지 자기가 싫어하는 부분을 확대해서 모든 남자한테 투사를 한다든지 그러면 이게 이제 실제와는 다른 자기의 환상 속에 사는 거죠. 환상 속에 살게 되면 지금 우리 문재인 정권도 환상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은데 환상 속에 살면 본인이 그때 환상 속에 살 때는 그 그룹 안에 놓여 있을 때는 뭐 이렇게 안정감도 갖고 그러겠지만
나중에 그 환상은 깨질 수밖에 없고 깨져야만 더 성숙해지는 거거든요. 예, 참, 너무 남염, 여염 이런데 몰두하지 마시기를. 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좀 짠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어차피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래도 네. 어렵고 저래도 어려운데요. 네. 자, 오늘 원장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